지금 연휴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분들의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씩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자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8569님께서 4일 전기가 좀 고민이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5만 4,300원이고요. 20%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 종가가 14만 5,500원이고 4%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화진 차장님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산일전기에 대한 전략 좀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지금 대다수의 이제 변압기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실적도 다들 잘 나왔죠. 잘 나오긴 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이제 신규 수주 가이던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다수의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전력에 대한 이제 노후화된 교체 시기가 이제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꾸준히 좀 나와왔었고, 결국에는 대다수의 이번 변압기, 전선, 이제 전력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 수주 가이던스를 대폭 이제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는 변압기 회사들은 28년도까지는 이미 수주가 꽉 차 있어요. 이제 꽉 차 있는 상황이고, 대다수가 그 과정 속에서 계속 꾸준히 증설을 해왔습니다. 그 증설을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부터 이제 신규 수주 입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수주를 뺏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쇼티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어떤 물량을 많이 차지하느냐가 좀 제일 중요한 측면에서 산일전기 입장에서는 최근에도 한 200억, 300억 관련해서 이번 주에 수주 공시가 나왔던 만큼 앞으로 공급 이슈는 생각보다 빠르게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산일전기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전력 설비 관련 회사들은 올해 좀 신규 수주가 굉장히 좀 많아지는 해이기 때문에 북미 비중은 더 커질 거고 이제 유럽에도 아마 추가적으로 보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적으로 주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일전기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봤고요. 두 번째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신영증권요. 신영증권이시고 매수가와 비중이 궁금합니다. 15만 원에 20%요.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시네요. 예. 언제쯤 좀 매수하셨나요? 작년인가요? 아니면 최근일까요? 올 초에요. 올 초에. 네, 예. 올 초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오늘 또 급등이 나왔던 만큼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신데 좀 목표가가 고민이실까요? 예. 오늘 좀 많이 올라갔고. 그쵸. 많이 올라서 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유정 대표님께 한번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분 수익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증권주 잘 들어가셨습니다. 증시가 워낙 지금 호황기이기 때문에 보니까 지금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전년 대비 57% 정도 증가세가 지난해 나왔는데 올해는 더더욱 이 거래 대금이 몰릴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종합투자 계좌 이런 제도 도입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긍정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자본시장 쪽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 지주사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도 자사주 그런 상법 개정안 관련된 이슈가 또 들어온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배당 시즌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금융주들이 고배당을 또 주곤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연휴 전에 관련 자금이 좀 쏠린 걸로 보여지는데 신영증권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증권주도 전반적으로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올라간 걸로 보여지고 오늘 다만 신영증권이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해서 다음 주까지도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지 이거는 약간 조금 불확실성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비중 2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일부 좀 매도하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조금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더 계속 보유를 해보셨습니다 하신다면 20만 원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보유하시고요. 20만 원 이탈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이제 입절하면서 가시는 방안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신영증권 같은 종목들이 증권주 중에서는 중소형주에 해당하잖아요. 사실 증권사 중에서는 대장주가 키움증권인데 키움증권이랑 계속 움직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거래량 굉장히 또 잘 들어와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키움증권만 봤을 때는 다음
주까지도 뭔가 올라가 주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마감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까지 흐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1차적으로 단기 대응만 좀 해보시고요. 일단 증권주들 지금 코스피 6,000피에 대한 기대감도 워낙 큰 상황이라서 일단은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 종목 보유를 추가적으로 더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해서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영증권에 대한 증권주 전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수익을 더 크게 키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4417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68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셔서 20% 비중인데 좋은 소식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고민은 있으시지만 또 복은 나눠주셨습니다. 일단 사장님,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MSCI 한국지수에 편입된다라는 호재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주가가 힘을 내지 못할까요? 일단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이미 사실 3분기 때 마이스톤이 대략 한 400억 정도 이상이 나왔는데 이번 4분기 때 마이스톤 한 40억 정도에 대한 실망감도 시장이 좀 반영됐던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이제 상장 이후에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 이제 11월 이후에 주가가 이제 올라왔던 거는 그동안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제 시장에서 신약 시장 이제 신약 개발로의 시장에 대한 변환들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이제 확장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겠죠.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결국 북미 쪽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얼마만큼 커질 거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이제 셀트리온 이제 실적을 보더라도 뭐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나 아니면 진펜텔러 같은 자가 만일 질환제에 대한 바이오시밀러가 어느 정도 이게 정점이 좀 올라오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스텔라라 이제 바이오시밀러도 얀센과의 여러 소송도 좀 없지 않아 있었고 그게 이제 승소하게 되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생각보다 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이제 약가 인하를 하나둘씩 이제 실시하다 보니까 특히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들이 조금 여기에 대한 전략들을 굉장히 선회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굳이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을 굉장히 인하하면서까지 마진이 이제 줄어드는 상황인데 대량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측면이죠. 오히려 이제 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시장의 좀 전망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올해 실적으로 좀 반영될 가능성이 크고 아마 4월부터 에피스 홀딩스가 본격적으로 신약 개발 임상이 시작할 것 같아요. 그게 시장에서 모멘텀을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4월이면은 이제 ASCI 열리고 5월이면 이제 아스코가 열립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전임상 단계에 대한 발표가 시장에서 조금 한 단계 조금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좀 부분이 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측면인데 일단은 에피스 홀딩스의 시장의 관심은 아마 키트로다일 겁니다. 머크의 키트로다가 이제 28년도쯤인가 이제 그때 특허가 만료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에피스 홀딩스는 29년 키트로다 바이오시밀러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중장기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제 매수가가 한 68만 원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바이오는 한 3월 한 중순 이후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전반적인 섹터 흐름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에피스 홀딩스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매수가 부근까지는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61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우진에 대한 고민입니다. 28,000원에 매수하셔서 50% 비중이 좀 많으십니다. 오르는데 매수가에 못 미치고 오르락내리락 해요. 언제쯤 빛을 볼까요? 라고 하셨는데 좀 오래 가지고 계셨나 싶기도 하지만 28,000원에 도달했던 적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좀 매수 시점을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비중을 좀 늘리신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네. 유정 대표님께서는 우진에 대한 전략 언제쯤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원전적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정부 쪽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계속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서 계속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국내에 있어서도 지금 신규 원전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또 그와 함께 지금 SMR 특별법 관련 이슈까지도 나와주면서 여전히 원전 관련 종목들 중소형주부터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대형주까지도 같이 함께 움직임이 나타나주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어서 우진도 그와 이제 비슷한 축으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또 우진을 높은 가격대에서 사시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비중이 지금 50%셔서 비중을 한 20에서 30% 정도만 조정하시면서 추가 추입 보시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만 원 이상 흐름 만들어 나가는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이탈 여부는 제한적이긴 하거든요. 만약에 단기 대응을 하실 거다라고 한다면 22,000원에서 23,000원 이탈 시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만 고려해 보시고 일단 현 구간에서는 그냥 종목 보유하시면서 상단에 대한 구간대 계속해서 좀 추세 추종하시면서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진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은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고민되실까요? 두산 퓨어셀. 네, 두산 퓨얼셀이시고 매수가와 비중은 좀 어떻게 되시죠? 주가는 37,000원에 비중은 15%. 네, 두산 퓨얼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특히 어렵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니 추천을 받아가지고 37,000원에 매수하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한 번도 37,000원 이상 올라가질 않았어요. 이걸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이래서 네.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지 네. 궁금했어요. 맞습니다. 4% 오늘 하락이 나왔고 37,000원 선 뚫기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과연 차장님의 의견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 9월쯤에 아마 SOFC 관련 이제 테마 이슈면서 그때 한번 아마 따라사지 않았을까 이제 싶은데 일단 최근에 좀 주가에 대한 부진들은 뭐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그리고 SOFC 관련된 그 납품에 대한 지연 이슈가 조금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서 조금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재미가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앞선 얘기한 것처럼 이제 원전도 워낙 이제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하에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도 굉장히 좀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SMR 관련도 특별법도 이제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쪽은 분위기가 확실히 좀 굉장히 좋아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여러 이제 빅테크 업체들의 뭐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수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의 실적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원전도 마찬가지고 이게 SOFC나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래 에너지 쪽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건 이제 맞는데 결국에는 과연 수주가 쌓일 수 있느냐.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작년 4분기 때 테슬라랑 그 두코바리 쪽에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의 신뢰를 하나둘씩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6만 원까지 9만 원까지 갔죠.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게 그런 제품 품질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노이즈도 좀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빅테크 업체와 관련된 수주가 뭔가 나와줘야 조금 신뢰성을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작년 아마 5월 6월 달에 그때 한참 이런 연료 전지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었을 때 그때 주가가 쭉 올라왔었단 말이죠. 그럼 지금은 결국엔 검증의 단계로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테슬라든 아니면 알파벳이든 여러 빅테크 업체들이 신뢰를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수주가 나오게 된다면 사실 그때 주가는 에너빌리티처럼 안정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매도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매도하는 의미는 아니고 좀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퓨어셀도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시너지 효과도 같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에 대한 긍정적인 전략을 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태우진요. 알테오젠이시고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죠? 42만 원에 30%. 혹시 가지고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약 한 달 정도요. 한 달 정도 되셨고요. 급락 이후에 계속해서 옆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알테오젠 좀 주가가 언제쯤 오를까 좀 고민이실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알테오젠에 대한 고민 해결 한번 전문가님과 해보도록 할게요. 유정 대표님, 알테오젠이 최근에 시총 1위를 탈환하기는 했지만 네. 이게 알테오젠이 주가가 많이 올라서라기보다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부진해서였잖아요. 네. 알테오젠 좀 다시 힘을 내서 올라갈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일단 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한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이 올라오면은 결국에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같이
수반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알테오젠이 좀 과도하게 주가 낙폭을 좀 키워나간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로열티에 대한 이제 악재 부분도 이미 지금 악재를 좀 소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셨는데 알테오젠 비중이 30%씩은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점 구간이 잡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4만 35만 원 구간대 일단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자체가 그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꿔주는 이제 SC 제형에 대한 그런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키트루다 큐렉스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지금 사업화 단계에 지금 진입한 상황이기도 하고, 미국 시장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했을 때 지금 이 판권 같은 경우 머크 쪽에서 가져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까지도 이 SC 제형에 대한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되게 된다면 또 그와 관련된 모멘텀도 충분히 나와주게 될 가능성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또 여전히 그 SC 제형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제 제약바이오사와 계속 이제 기술 이전을 하면서 적응증도 지금 또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또 자체 파이프라인도 계속 개발 병행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멘텀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이제 유효한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단에 대한 구간대만 일단은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기술적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매수 가격 구간대까지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다고 보고요. 한 44만, 45만 원 구간대까지는 일단은 회복세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때 비중을 조금 줄여서 갈지 아니면 이 비중으로 그대로 가져갈지 좀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대신에 비중 확대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의 비중인가를 좀 고민하면서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단에 대한 가격대를 잘 생각하시면서 알테오젠 잘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그 LG 생활건강이고요. 네. 예, 32만 3,500원에 35%요. 가지고 계신 지 꽤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작년 여름경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네, 혹시 어떤 기대감에 이걸 매수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 중국 쪽 이제 무역이랑 이제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전 좀 늘어날 거 기대해서 이제 네. 있어요.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상당히 남았기 때문에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차장님께 LG생활건강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보통 이제 LG 생활건강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주가가 워낙 이제 오랜 기간 빠지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반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취지에서 많이 좀 담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예. 이제 실적을 사실 보게 되면은 사실 아모레퍼시픽은 작년 3분기 때부터 중국은 이제 흑자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흑자가 나왔고 이번 3분기 때 500억 정도 흑자가 나왔고 이번 분기도 아마 더 대폭 이제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사실 아모레퍼시픽은 애초에 이제 코로나 때 이후부터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을 많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용단이 많이 줄어들었죠. 대신에 이제 LG생활건강도 줄어들긴 했지만은 그만큼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빠지면서 사실 중국은 이제 로컬 코스메틱 회사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게 프로야 이제 코스메틱인데 중국에서의 굉장히 대중화된 화장품인데 그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중국 쪽에 대한 점유율이 거의 50% 빠진 상황을 그걸 다 프로야가 다 메꿨어요. 그러면서 사실 중국은 어떻게 보면 거의 반 포기한 상태로 계속 꾸준히 좀 왔었단 말이죠. 근데 LG생활건강은 아직도 사실 중국 쪽에 사실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여기 아모레퍼시픽이 이번 4분기 실적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다는 거는 기존에 이게 오랫동안 3, 4년간의 그 안 좋았던 적자분들을 거의 다 떼어냈던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면세점도 사실 LG생활건강이 가장 치명타였어요. 예전에 면세 부분도 그때 2022년, 23년쯤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타격을 받았던 게 면세 쪽이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50%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이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면세 쪽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호텔신라 실적을 보더라도 면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인들은 면세점에서 이제 소비를 안 해요. 대부분 완전 소비 패턴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세 쪽에 대한 타격도 굉장히 크고
그러면 이제 생활 건강 부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닥터그룹도 있겠지만은 LG 생활 건강이 코카콜라로 유명하죠. 근데 지금 점유율이 패시 쪽에 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편의점이나 가시게 되면은 요즘에 코카콜라가 1+1로 판매합니다. 그만큼 이제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마진도 더 줄어들겠죠. 그 가격에 비싸게 팔아서 마진을 남겨야 되는데 1+1로 해서 마진이 더 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LG 생활 건강이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적자폭을 얼마만큼 계속 줄일 수 있느냐를 주기적으로 조금 확인해야 되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다른 쪽으로 옮겨 타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의견이실까요? 그렇죠. 오히려 전 생각보다 LG 생활 건강은 일단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화장품 산업이라는 게 빠르게 이제 사이클도 돌아오는 상황이고 네. 그에 대한 트렌드를 맞아야 되는데 지금의 LG 생활 건강의 후 브랜드 자체에 대한 이게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이게 시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한 영향은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점. 괜히 이제 APR이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갔고 이 시장에 대한 이제 그 온라인 마케팅에 성공했던 것처럼 완전히 다른 경영 전략이 나와줘야 그래야 좀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화장품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APR도 올해 가이던스를 좀 높이긴 했지만은 지금은 시장에서 선점하는 영향들 이제 미국과 아니면 유럽 쪽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시기에 있는 회사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중에서 그나마 화장품에서는 제가 볼 때는 APR이고 그리고 달바 글로브도 이제 러시아, 일본에서 미국과 이제 본격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화장품 내에서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LG 생활건강 오래 가지고 계셨던 만큼 앞으로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면서 손실을 최대한 줄여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렇게 투자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접수 방법 총 3가지입니다. 일단 전화 연결 가능합니다.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적으로 소통하시면서 궁금증 해결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샵 2034 또는 유튜브 매일경제TV 실시간 채팅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고민은 삼성중공업에 대한 문자로 들어왔고요. 431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9,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차트를 보니까 작년인지 올해인지 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유정 대표님께서는 삼성중공업 혹시 매수가까지 좀 언제쯤 올라올 수 있을지 좀 시기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관망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사실 저는 조선방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중립적인 의견인지라 항상 조선방산 관련해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비중 10% 내외로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딱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주가가 32,000, 33,000원 구간대에서 쌍봉 형성해 주고 나서 지지부진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이 모멘텀 자체는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일단은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기점으로 해서 미국과 마스카 프로젝트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중공업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수주잔고는 여전히 일감이 3년치 이상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올해 연간 수주 목표를 지난해 이제 79억 달러에서 올해는 139억 달러로 높여 잡을 만큼 그만큼 수주가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생산 물량을 계속 좀 소화해 나가면서 그럼 실적에 대한 반영은 계속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삼성중공업에서 사실 볼 수 있는 모멘텀 중에서 가장 큰 모멘텀은 FLNG선이거든요.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이와 관련된 업황에 있어서는 삼성중공업이 사실상 거의 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수주 따냈었던 그 FLNG 2기와 더불어서 올해 또 신규 FLNG 2기 관련해서 총 4기의 또 대형 FLNG 수주를 또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과 계속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또 본격적인 LNG 또 추가 운반선 발주에 대한 기대감도 기대를 해본다면은 지금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라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관망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다만 변동성이 좀 일부 나온다라고 한다면 25,000원 구간대까지도 단계적으로 조금 더 눌렸다 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지금 변동성을 좀 고려하면서 가셔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진입하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매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그냥 비중 10% 정도로 해서 가볍게 보시고요. 업황 사이클은 타고 있으니까 만약에 비중 10%로 이제 쭉 들고 가는데 수익 구간이 만약에 20% 30% 나온다 했을 때 그때 이제 다시 이제 불타기로 하셔서 비중 20%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 참고하셔서 전략적인 부분만 좀 수정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지금은 좀 관망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고민되실까요? 네, 네이버인데요. 네. 지금 코스피 5천, 6천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정말 너무 심하지 않나. 아, 그러게요. 정말 그 안 간다는 LG전자도 한 번씩 가는데 순환매에 뭐가 이리 문제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이버 정말 오랜 시간 가지고 계셨고 개인적으로는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지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이시고 이제는 좀 화가 날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네. 뭐가 문제인지. 그렇다면 저희 투자자분께서 매수가와 비중을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꼼꼼한 상담을 네, 위해서. 36만 원에 100%인데 5년 됐습니다. 5년이나 되셨고요. 비중도 100%를 쉽게 드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때 당시에는 네.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였었거든요. 그쵸. 근데 네이버. 뭐가 잘못됐는지 정말 순환매에서 차례도 안 오고 이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맞아요. 투자자분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화진 차장님께 좀 네이버 좀 숨쉴 구멍은 없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차장님 좀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목표가 36만 원이면 매수가가 36만 네. 원이면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죠. 뭐 네이버가 그때 이제 코로나 때 사실 뭐 카카오랑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시청자님과 비슷한 이제 종목을 가지고 굉장히 조금 이제 큰 이제 고심이 있었던 종목이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던 거는 실적에 대한 성장과 새로운 CMO 같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죠. 뭐 신약 개발이나. 그럼 네이버는 지금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 때 그런 모습이 조금은 나올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실적에 대해서는 뭐 이번 4분기 특히나 이제 쿠팡 그 이슈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해서 이제 쿠팡 대비해서 일간 이제 사용자 수가 대폭 늘어난 건 맞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주가는 올라가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이제 네이버를 봐야 되는 거는 여기는 새로운 이제 핀테크 사업과 이제 블록체인 사업이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늘어나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두나무와 이제 그 네이버 파이낸셜이죠. 주식 교환이 6월쯤에 했습니다. 아마 6월 30일쯤일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두나무가 그게 장외에서 가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43만 원, 45만 원대 주식 교환을 해야 되는데 두나무가 거의 한 35만 원 밑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네이버가 분위기를 띄워주기 위해서는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인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나와줘야 두나무가 장에서 주가가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실제 네이버 파이낸셜과 이제 주식 교환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러면 그런 핀테크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실제적인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흔히 말해서 이번에 셀트리온이 작년에 1조에 대한 영업이익이 나왔죠. 이게 작년 초에 제가 셀트리온이 들었을 때 그 목표치를 완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우려들을 벗어났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나무와의 이 주식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법이 통과돼야 되는 측면이 첫 번째 과제인 상황이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파벳을 보더라도 그 AI 산업을 통해서 이번 알파벳 실적을 보게 되면 AI를 통해서 사실 광고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캐펙스 투자를 이제 크게 거의 한 $1,800 정도 수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네이버가
그런 이제 대형 빅테크 업체들 대비해서 우리는 그 AI를 통해서 얼마만큼 광고 수출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시장에서는 납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과제들이 해결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제가 볼 때는 작년 셀트리의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분위기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주게 되면은 충분히 지금 대다수의 아마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38만 원, 40만 원 리포트를 내고 있어요. 목표가가. 이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과제들을 해결하면은 그게 한 6월쯤 아니면 7월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5년이나 기다리셨던 만큼 좀 6월, 7월을 기대해 본다면 그래도 좀 기다리는 게 좀 나을까요? 일단 저는 네이버 정도면 좀 기다려도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투자자분 어려우시겠지만 좀 기다려 보시면서 한번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여 나갈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활기차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이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웃음네요. 지금 네번 지나갔는데 지금 네. 카카오예요. 카카오. 카카오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매수가와 비중이 궁금합니다. 59,400원에 10%요. 59,400원에 10% 비중이라고 하시네요.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어제 샀어요. 어제. 어제 사셨는데. 오늘 내려버렸어요. 네. 그렇다면 좀 그래도 불안하실까요? 하루지만? 예, 근데 이제 6만 원 밑으로 빠지니까 이게 그렇죠. 사도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샀거든요. 네. 그렇다면 네이버에 이어서 카카오에 대한 고민까지 들어왔는데 곽유정 대표님께 한번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우리 시청자분 카카오 그래도 올 한 해 동안 들고 가실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 어차피 비중 10%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 네, 그럼 시장 흔들리면서 5만 원 초반 내지는 4만 원 후반대까지 밀리면 그때 조금 더 비중 더 투입하시는 거 고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괜찮아요. 네네. 그래서 예. 네, 급하지 않으시면 일단은 앞서서 이제 네이버 이제 뭐 종목 상담 요청 주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 카카오나 네이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뭐든지 그 뭐랄까요, 그 사이클이 뭔가 새롭게 개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비유를 해보면 스마트폰이 만들어져야지 그 안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이 나중에 부각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도 증설하고 이제 AI 관련해서 계속해서 모멘텀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만큼 네이버와 또 카카오가 또 지니고 있는 강력한 또 모멘텀이 AI 산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이 AI 고도화를 위해서 해외 지금 빅테크 기업들과 계속해서 협업을 하고 있는 또 단계에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카카오톡에서 그 오픈 AI의 챗 GPT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카카오가 이제 구글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구글이 최근에 그 브로드컴과 손을 잡고 자체적인 그 AI 칩을 또 만들었잖아요. TPU라고. 그래서 그 TPU 클라우드 환경에서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카카오와 같이 함께 또 협업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고 실적도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또 구글에서 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산업들을 보면은 스마트 글라스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끼면 그 안경을 썼을 때 뭐 여러 가지 또 소프트웨어들이 또 등장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카카오가 구현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협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시기고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계속 모회사인 카카오에 대한 그 가치가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중장기로 보시는 거면 7만 원 돌파 보고서 가셔야죠. 그래서 7만 원 구간대 올해 중에 돌파하는지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높여서 목표가 잡아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1차적인 목표 구간 올 한 해 동안 이제 돌파가 나오는지 흐름 보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의견 내주셨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카카오는 그래도 확신을 갖고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고민되실까요? 저는 그 아주 IB 투자라는 종목이고요. 네. 지금 비중을 한 50% 들어갔거든요.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지금 4,850원에 네. 지금 그 단가가 맞춰져 있고요. 네.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네. 이제 그 스페이스 X 때문에 들어갔어요. 네. 네, 여기에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지분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갔는데 정확한 지분을 얘네가 공지를 안 하고 있잖아요. 몇 프로를 갖고 있지, 얼마를 넣었는지도. 네. 그래서 그게 가장 궁금해요. 지분이 들어간 게 맞긴 맞는 건지, 그리고 지분이 대략 어느 정도가 있는지는 아무 공지도 아직 나온 데가 없더라고요. 아무 데 찾아봐도. 네. 그게 좀 궁금해서 좀 전화 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를 비중 50%인데 앞으로 이걸 계속 홀딩을 해야 될지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네, 비중이 많긴 많네요. 네. 네, 아주 IB 투자 구체적인 궁금증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스페이스 X 관련해서 기대감에 들어가셨고, 투자 지분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셨는데, 사장님께서 한번 어떤 답변을 해주실지 함께 들어보시죠. 네. 네. 네, 일단 아마 이게 아이주와 IB 투자가 스페이스X에 지분 투자한 거는 지금 당장은 이제 비공개일 거예요. 만약에 초구에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증권 신고서를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면은 아마 거기서 이제 하나둘씩 지분 투자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이스X가 첫 번째 이제 아이주 IB 투자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상장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뭐 머스크는 뭐 6월쯤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빠른 시점이에요. 뭐 원래는 한 10월, 11월쯤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정부에서도 좀 빠르게 지금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주관사 선정이 됐고, 주관사는 아마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증권 신고서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우리 스페이스X를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하나둘씩 공개가 될 거예요. 아마 그때가 아주 IB 투자가 뭐 생각보다 별로 없네, 아니면 생각보다 많이 있구나,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뭐 상한가를 가든 아니면 굉장히 큰 폭으로 가든 그 흐름이 좀 달라질 걸로 보이고 있고, 사실 미래에셋 그 벤처 투자 얘기가 나왔었죠. 그게 사실도 그 회사 측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으면은 미래에셋 투자가 우리는 2천억 정도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미래에셋 증권이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회사 측에서 굳이 공개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미래에셋 증권은 그만큼 이제 캐파가 있으니까 그 정도 이제 굉장히 큰 금액으로 투자를 해왔었고, 이게 미래에셋 투자를 보게 되면은 딱 예상 금액이 440억에서 70억 정도 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아주 IB는 조금 더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대략 우리가 한 10배 정도 시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아주 IB 투자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한 300에서 500억 정도 수준이 아닐까? 아마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추정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그런 벤처 투자 회사들의 캐피탈을 봤을 때는 이게 뭐 스페이스X의 그 많은 자금들을 이제 추후, 그때는 사실 언제 상장할 줄 몰랐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추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사실 IB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벤처 캐피탈 회사들은 일단 코스닥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실 이 회사들이 투자했던 비상장 회사들이 뭐 IPO도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뭐 유명한 뭐 야노자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들에 대한 그 차익 실현과 관련된 평가 이익도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제 정책 플러스 스페이스X 과연 6월 달에 상장할 수 있는지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기사만 나와도 아마 한 번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변동성을 지키시고, 그래야 아마 실제로 아주 IB 투자가 지분이 얼마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IB 투자에 대한 지분은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어렵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좀 비중이 많아서 고민이 되시겠지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1635님께서 남겨주셨고, 수에 대한 고민입니다. 16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셔서 25%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코멘트를 보니까 5년 된 것 같고요. 비중 25% 회복이 되긴 할까요? 21년에 매수했는데 수익 구간이었는데 손절 타이밍을 놓쳤습니다라고 해주셨어요. 5년이나 가지고 계셨고 수익 구간이 찾아왔었지만 타이밍을 좀 놓쳤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정 대표님, 좀 스트리밍 산업이 둔화되고
긴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좀 찾아보니까 LCK와 관련해서 협업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숲에 대해서? 원래 이제 숲이 이제 사명이 변경돼서 그런 건데 아프리카 TV였거든요. 그쵸. 그리고 한때 이제 언택트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아프리카 BJ들이 나오는 그런 방송이라든지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과거에는 이런 이제 BJ들 중심의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거의 e스포츠 쪽 중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콘텐츠들도 굉장히 또 많이 다양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지금 아프리카 TV, 그러니까 숲의 지금 수익 구조가 이제 BJ들이 엑셀 방송이라는 거를 이제 하면서 거기서 이제 걷어들이는 그 수수료 수익이 지금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콘텐츠의 질은 지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숲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너무나 좋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콘텐츠적인 좀 탄탄함이 있어야지만 지금 이제 뭐 글로벌 OTT 시장과 같이 이제 비등비등하게 경쟁을 하면서 또 라이브 스트리밍만의 뭔가 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갈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지금 시기는 좀 과도기 시기에 진입을 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 구간들도 이미 이제 언택트 시대 때 올라가고 있을 때 한참 이제 올라가고 있을 때 중간에 이제 뇌동으로 따라 타셨다가 그 머리 구간 넘어가는 구간에서 제대로 매도를 못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이제 분들처럼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사이클 종목들 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제가 비중 관리 항상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올해도 이제 그 LCK 중계권 확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 게임이라든지 e스포츠 콘텐츠 경쟁력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요즘에는 버추얼 스트리머 콘텐츠들도 또 상당히 또 인기가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이제 플랫폼 쪽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매출적인 부분들을 확대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숲은 이미 추세가 봤을 때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이번에도 여전히 잘 나온다 한다면은 시장의 수급으로 인한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개별적인 모멘텀보다도 수급으로 인한 그런 시세를 노려본다면 그래도 올해 잘 올라왔을 때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회복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12만 원을 이제 돌파를 해줘야지 강하게 올라갈 텐데 과연 과거의 그 언택트 시대만큼의 퍼포먼스를 낼까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10만 원, 12만 원 구간 올라온다 한다면 손실을 좀 보시더라도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차라리 그 현금으로 다른 주도주 쪽으로 매매를 하셔서 수익을 난 걸로 나머지 잔량을 상세히 나가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전략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숲에 대한 전략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이마트요. 이마트시고요. 매수가와 비중도 궁금합니다. 비중은 50%고요. 네. 매수가는 11만 2,500원. 최근에 좀 매수를 하셨을까요? 오늘 매수했는데요. 네, 오늘 매수하셨군요. 예, 오늘 매수한 게 보니까 PBR도 한 0.3이고 그다음에 네. 뭐 그 새벽 배송 얘기도 나오고 또 증권사 레포트 뭐 이런 것 때문에 매수했는데 좀 이건 너무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요. 예. 오늘 매수하셨긴 했지만 예. 비중도 큰 만큼 좀 불안한 예.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진짜 목표가도 좀 올려잡는 분위기고 이마트에 대한 전략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예. 이화진 차장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네, 일단은 뭐 이마트는 확실히 이제 실적이 관련해서는 이미 뭐 2025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조금 이제 그동안의 좀 부진들을 올해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마트가 관심 있는 거는 뭐 조조하는 정책도 있을 거고 결국은 이제 대형 마트와 관련된 규제 완화 이슈겠죠. 유통산업 산업개발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일단 발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게 되면 올해 추정치가 영업이익이 대략 한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제 적자
적자로 했다가 작년부터 서서히 좀 돌아서기를 했는데 5천억이 되는데 만약에 주말 그 대형마트 규제가 풀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연간 적어도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가 또 대략 한 2천억 정도 대한 추가 수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3년 전에 나왔었던 그 수치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 측면입니다. 물론 이제 쿠팡이 조금 계속 꾸준히 우리나라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이마트 입장에서는 실적으로 지금 바뀔 수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번 실적을 보게 되면은 스타벅스가 살짝 좀 부진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원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마진이 좀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근데 대다수가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 이제 안정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4분기보다는 좀 1분기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마트가 그 스클럽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 신세계 유니버셜 멤버십 자체가 완전 이제 전환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2월 달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멤버십에 들어오는 그 락인 효과가 향후에 그 고객 수에 대한 이게 어떻게 이제 평균치가 이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좀 크게 조금 추정치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최근에 단기적인 변동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마트가 아까 이제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PBR이 굉장히 싸요. 그렇죠. 결국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설날이 끝나고 나게 되면은 이게 3월에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러면 그 사이에 상법 개정안 통과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마트와 같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상법 개정안에 따른 뭐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하는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수급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일단 기관 입장에서 봐도 올해 이마트 실적 좋아질 것 같아요. 딱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천억일 것 같은데 만약에 대형마트 규제가 풀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했던 2천억을 추가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 밸류에이션을 하나 더 릴레이팅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망치가 한 단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보는 목표가가 13만에서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여기서 주가를 좀 더 목표가를 올리게 되면 17만 원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첫 번째는 그 법안이 어떻게 통과되느냐. 그건 제가 볼 때 지금 흐름에서는 통과될 것 같아요. 그게 한 13년 만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통과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상법 개정안 이슈가 한두 달 사이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마트는 지금 가격에서는 조금 무난하게 조금 버티면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마트 오늘 매수하신 만큼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지켜봐 보시면 수익으로 답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전화 연결이고요.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고민되실까요? 네, 마녀공장을 갖고 있어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 또 어떻게 되시죠? 19,000원에 15%요. 19,000원에 15%를 가지고 계시고 좀 네. 가지고 계신 지 꽤 되셨을까요? 네, 꽤 됐습니다. 한 1년 됐습니다. 1년 정도 되셨습니다. 마녀공장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이거 금액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그렇지 네. 않으면은 네. 대책을 해야 되는 건지. 일단은 마녀공장 매수가까지 올라올지 아니라면 지금 빨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은 건지 유정 대표님께 한번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녀공장 종목 보유는 하시되 비중은 확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제 시행하게 되면 중소형주들 이제 위주로도 수급이 가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화장품 섹터 흐름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이제 시세를 분출해주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 APR과 같은 화장품 최근 대장주로 등극된 관련 기업들도 여전히 지금 신고가 흐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K-뷰티 열풍이 2024년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마녀공장이 지난해 왜 지지부진했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경영진들이 바뀌었습니다. 사모펀드 이제 운용사 쪽에서 그 지난 3월달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막 그런 판촉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진행했었는데 잘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군대에도 납품을 하고 홈쇼핑에도 납품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지금 K뷰티 쪽이 모멘텀 자체가 수출주로서의 그런 모멘텀이 좀 더 강하잖아요. 근데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마녀 공장이 일본 쪽에서 판매가 잘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일본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은 또 미국 시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부터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군들 보면 미국 모멘텀을 탄 기업들이 훨씬 더 주가상 퍼포먼스가 좋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이제 막 마녀 공장도 진출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난해 이제 7월부터 코스트코, 뭐 얼타 이런 이제 온 오프라인 매장에 이제 입점을 하면서 계속해서 현지 판로를 넓혀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미국 쪽 시장을 공략하는 만큼 그와 관련된 모멘텀이나 또 실질적인 매출 반영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금 인디 브랜드 관련 기업들도 시장에서 재부각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차피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가격 구간대가 그렇게 또 높은 구간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19,000원 구간대까지는 충분히 다시금 좀 기다리면은 올라올 만한 가격 구간대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19,000원에서 20,000원 구간대 돌파하면은 추세가 다시 상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다시금 30,000원 부근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전 구간대까지는 강력 홀딩 하시는 쪽으로 네,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전까지는 계속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시간을 좀 들여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도 넘어가 볼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듣고 계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좀 궁금하실까요? 율천 화학인데요. 네. 35,000원에 40%의 비중이. 35,000원에 40% 비중이 좀 있으셔서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특히 어떤 점이 좀 어렵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이걸 산지 올해 8월달에 샀거든요. 네. 근데 많이 좀 내려가는 바람에 좀 심적으로 불안하네요, 보면요. 그래서 네. 이거를 갖고 가는 건지 아니면 좀 매도를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네. 율촌화학 작년 8월에 좀 매수를 하셨고 지금 많이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지 차장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네, 뭐 율천화학이야 뭐 농심 쪽 계열 회사인 거는 이제 대부분 다 뭐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은 이제 포장 그러니까 우리가 농신 라면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봉지 만드는 회사로 유명했죠. 그러다가 이제 3년 전에 2차 전지 쪽으로 소재 이제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뭐 그 당시에는 율천화학도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아왔었고 저도 이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네요. 이제 그만큼 이제 포장지도 많이 팔렸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 파우치 필름이 다시 작년에 2차 전지 쪽으로 뭐 탄산리튬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이게 파우치 필름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제 그 겉에 들어가는 포장재 만드는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수익성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 뭐 일단은 모멘텀은 결국 LG 엔솔과 그 벤츠 쪽에 들어가는 약 32년까지 이렇게 공급 계약을 맺었던 그게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추후에 뭐 1분기나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 80억 정도인 것 같아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적어도 한 100억 이상의 이제 적자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실적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럼 올해 가격 숫자가 얼마만큼 더 퍼포먼스 있게 나오느냐. 작년에 이제 LNF가 제가 알기로 2분기 때 1,500억 적자가 나왔고 3분기 때 200억 흑자가 나왔고 이번에 800억 정도 나왔죠. 그만큼 그런 이제 양극재 업체들은 굉장히 빠르게 영업 레버리지가 팍 올라갑니다. 근데 율천화학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정도로 막 갑자기 500억, 100억, 1,000억 정도 올라가는 수준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양극재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 포장지와 같은 이제 파우치 필름 같은 경우는 그 정도에 대한 레버리지는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35,000원까지 오신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거기서 좀 비중을 계속 줄여 나가는 전략이 좀 개인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율촌화학에 대한 전략도 내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갈게요.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9533님께서 칩센 미디어가 고민이다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2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2년 보유했고 박스권이 답답합니다.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참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지만 이 인사를 꼭 빼놓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칩센 미디어 종목 상담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칩센 미디어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시고 2년 동안 장시간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박스권 장세를 뚫어줄 만한 상승 모멘텀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칩센 미디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반도체 IP 전문 기업이면서 자동차용 반도체 칩을 또 설계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쪽으로도 엮이면서 최근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계속 이제 협업을 하던 것들이 라이선스가 또 매출에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이선스 매출이 뭐냐면 이 IP 자체가 이제 지적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적재산권 이제 판매를 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수익이 이제 라이선스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로열티로 매출에 반영이 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칩센 미디어가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같이 거래를 맺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구글입니다. 구글이 또 최근에 엔비디아 GPU에 이제 대항할 수 있는 또 TPU, 텐서 처리 장치도 자체적으로 또 만들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미 칩센 미디어가 이제 모바일 TPU 프로세서 관련해서 이 반도체 IP 로열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해당 IP를 적용한 또 구글에서 만든 또 스마트폰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픽셀 10이라는 그런 폰인데 그 폰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단기간 이제 출시한 지 거의 한 3위까지 올라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글과 칩센 미디어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대외적인 신뢰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라서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또 구글의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도 칩센 미디어도 같이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이제 모멘텀들도 계속 시장에서 나오는 이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모멘텀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칩센 미디어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가 21,000원 구간대인데 1차적으로는 23,000에서 24,000원 구간대 노려보셔도 괜찮고 최대 제가 봤을 때는 노려볼 수 있는 구간대가 3만 원 전후 구간까지도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단 매물대가 열려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까지는 일단은 익절 관점으로 23,000에서 24,000원 구간대까지라도 일단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칩센 미디어 상승 모멘텀이 그래도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박스권을 시원하게 뚫고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은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네, 후성. 후성이시고요. 예. 매수가와 비중도 궁금합니다. 예, 매수가는 17,000원. 네. 비중 50%. 꽤 많은 비중을 오랜 시간 좀 가지고 계셨네요. 예, 한 3년 가까이 됐는데. 네. 그 지인이 이제 뭐 2차전지 앞으로 가솔린 없어지고 2차전지 시대가 온다고. 그리고 이제 이 뭐 특수가스도 뭐 삼성하고 SK에 납품하니까. 네. 목표가는 5만 원까지 가도 된다 그래 알고 비중을 많이 실었는데. 네. 3년 전에 그래 사고 하는데 계속 떨어졌어. 이게 한번 올라가지도 안 하고.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지 전망도 궁금하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네. 마음 답답했어요. 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중간에 혹시 좀 손절을 하거나 좀 다른 종목을 살 생각은 안 해보셨을까요? 글쎄 하도 2차 시대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참고 있었는데 계속 이거 뭐 떨어지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예. 네, 비중이 많으셨던 만큼 다른 데로 눈 돌리기가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한번 사장님께 후성 어떻게 하면 좀 손실을 그래도 줄여볼 수 있을지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실적에 대한 변화는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부터 확실히 지금 LNF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요천 하나 또 얘기를 했다시피 2차 전지에 대한 일단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죠. 탄산리튬 가격이 5만 위안에서 8만 위안 왔다가 이게 지금 이제 15만 위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성은 전해지 첨가제라고 하죠. 결국 탄산리튬 가격이 올라와야 그런 스프레드 자체가 확대되게 되면서 수익성이 마진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후성이 작년 이제 하반기 때부터 흑자 전환을 좀 해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도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2차 전지 판매량은 사실 이게 작년 9월 달에 이제 IRA 보조금이 이제 폐지가 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북미향에 대한 전기차 판매는 계속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탄산리튬 가격은 일단 중국에 대한 공급 그 개혁이 좀 더 가시화될 거고, 또 다음 달이면은 중국 양해가 열리죠. 중국 양해에서는 아마 이런 원자재 가격 관련해서 또 한 번 공급 개혁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철강에 대한 관심도도 하나둘씩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탄산 리튬 가격도 아마 예전에 이게 시청자님도 3년 전에 이제 사셨다고 하는데 그때가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50만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5만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수익성이 조금 안정화되는 이제 시기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근데 50만 위안까지 가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다는 시기였기 때문에 적어도 15만에서 25만 이 정도 사이에서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에 대한 첨가제에 대한 수익성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단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 특수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본의 센트럴 그 글라스라는 회사와 이미 그 양산 기계 세팅이 끝났어요. 끝났고 1분기 때부터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와 관련된 실적이 얼마만큼 1분기 때부터 발현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일단은 손절하는 단계는 일단 아닙니다. 일단 아니고 일단 수익성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보고 적어도 12,000원, 15,000원까지는 일단은 충분히 조금은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숫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중국 양해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나 그런 원자재와 관련된 이제 코멘트 계약안이 어떻게 나누는지도 한번 체크하시면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50%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전문가님 그럼 이거 12,000원, 15,000원 상태로 가려고 하면 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15,000원이요. 일단은 지금 분위기상 저는 일단은 후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2차 전지에 대한 흐름은 일단은 지금 전기차 판매가 그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결국 이 회사가 성장성을 보이느냐가 제 첫 번째라고 좀 해봤을 때 반도체 특수가스도 이제 하나둘씩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적어도 이제 그게 원자재 가격 자체에 대한 하락성을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방어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충분히 전해지 첨가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포드나 이런 전기차 회사들에 대한 전략들이 조금 이제 바뀌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은 적어도 이게 전해지 첨가젤이 여기서만 끝나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로봇 시장에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고객사를 어떻게 더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향후에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좀 바뀌지 않을까. 지금 당장에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시황 얘기를 했었죠. 코스닥 업체들이나 이제 하나둘씩 스몰캡 에너들이 계속 꾸준히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커버하는 에너를 많아지게 되면 후성도 제가 볼 때 그에 대한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후성 매력이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